이 시간은 과학적 실증을 기반으로 한 인간과 사회 심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서울대 최인철 심리학 교수의 저서 프레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통찰을 일깨우며 심리학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가 프레임에 의해 생겨남을 증명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지혜와 겸손을 장착하는 것, 우리가 프레임을 배워야 할 이유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다.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대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동일한 풍경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찍어내는 사진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도 기준틀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역시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를 뜻한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의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프레임의 역할. 프레임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일련의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위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과 가정 하에서 일어난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관점과 기준, 그리고 일련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프레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다시 철학사전을 들여다보자. 프레임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각과 생각의 결과를 결정한다.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국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모든 정신 과정을 프레임이 선택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전혀 보지 못하는 대상과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 프레임에 관한 철학적 정의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TV는 현대인의 멘탈 시뮬레이션을 도와준다. TV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살아보지 않은 삶을 경험한다.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고 자기가 다녀보지 못한 직장을 경험한다. TV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접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TV는
시뮬레이션을 돋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보는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TV에 나오는 이성들은 대개 미남미녀이다. TV에 등장하는 미남미녀를 보고 난 후에 우리의 파트너를 보면 어떤가?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파트너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TV로 인해 생긴 프레임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세상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사람들을 덜 신뢰한다. 셋째,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에 대해 음모론적인 시각을 갖기 쉽다. 넷째,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하다. TV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프레임 역할을 한다. 그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광고이다. 효과적인 광고는 대상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 자체를 바꾼다. 다시 말해 대상을 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 지금은 일상적인 제품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쓰임이 전혀 달랐던 구강청정제를 예로 들어보자. 구강청정제는 원래 치과에서 사용하던 치료용 의약품이었다. 그러나 이 의약품을 파는 회사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기가 막힌 광고 전략을 사용했다. 할리토시스.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 같지만 실은 입냄새를 뜻한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입냄새는 일상적인 것이었다. 누구에게서나 입냄새가 났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일련의 광고를 통해 입냄새를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치명적인 장애물로 프레임하기 시작하였다. 친구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는 여성에게 광고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평생 부케만 받을 거야. 정작 결혼은 못해. 왠 줄 알아? 바로 너의 입냄새 때문이야. 또 다른 광고에서는 야구 감독이 투수와 작전을 논하러 마운드에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투수를 바꾸고 만다. 왜냐고? 너의 입냄새 때문이야. 이 광고 시리즈는 입냄새를 보는 사회적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구강청정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렇듯 광고와 TV는 은연중에 사물을 보는 우리의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욕망은 프레임의 강력한 원천이다. 욕망이 세상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풀었으면 욕망이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낸다가 된다. 심리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 하나는 프레임으로서의 욕망의 힘을 잘 보여준다.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10살 된 아이들 30명에게 여러 가지 동전을 보여주고 동전과 크기가 같은 원을 그려보게 했다. 절반은 부유한 집 아이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다. 어느 집단의 아이들에게 돈이 더 귀하고 중요할까? 당연히 가난한 집 아이들이다. 따라서 가난한 집 아이들의 돈에 대한 욕망이 더 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똑같은 동전을 보여주고 그에 해당하는 크기를 그리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람들은 보통 중요한 것과 큰 것을 동일시한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사람을 거물이라고 부르고 중요한 이슈를 큰 이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수긍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전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그릴까?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였다. 우선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아이들은 실제 이 동전보다 큰 원을 그렸다. 돈은 어떤 아이에게나 중요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결과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일치하게 부잣집 아이들보다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원을 더 크게 그렸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전의 액수가 증가할수록 가난한 집 아이들의 크기를 왜곡하는 정도도 비례해서 커졌다.
부잣집 아이들에게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실험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는 말이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실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구가 최근에 수행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숫자가 나오면 오렌지 주스를, 글자가 나오면 건강에는 좋지만 향은 좋지 않은 건강 주스를 마시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자극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숫자인지 글자인지 차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또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반대의 상황이 주어졌다. 즉, 숫자가 나오면 건강 주스를 마시고 글자가 나오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 실험에서 실제로 사용된 자극은 숫자로도 보일 수 있고 글자로도 보일 수 있는 애매한 자극이었다. 결과는 숫자가 나와야만 오렌지 주스를 마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숫자 13을 보았다고 답했고, 글자가 나와야 했던 사람들은 글자 B를 보았다고 답한 것이다. 응답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심층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들 눈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다. 우리 눈에는 보고 싶은 것이 보인다. 욕망은 아주 강력한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고정관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의 시동이 기차 선로 위에서 갑자기 꺼졌다. 달려오는 기차를 보며 아버지는 시동을 걸려고 황급히 자동차 키를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난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라며 절규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한 뒤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던가? 혹시 의사가 친아버지이고 야구장에 간 아버지는 양아버지였을까?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 의사가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읽어보라.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당신이 이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외과 의사는 남자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고정관념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곧바로 그 의사가 엄마였음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외과 의사가 엄마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응급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라는 말에 거의 자동으로 남자를 떠올린 사람은 인류 역사를 통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젠더 프레임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인종, 성, 나이, 국가, 사회적 지위, 옷차림, 외모, 학력 등이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을 대할 때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고정관념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고정관념이라는 폭력적인 프레임을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과 만나는 일은 일생을 걸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프레임은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우리의 가정, 전제, 기준, 고정관념, 은유, 단어, 질문, 경험의 순서, 맥락 등이 프레임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사람들은 흔히 프레임을 마음가짐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프레임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프레임은 결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설계의 대상이다. 프레임 개선 작업은 나의 언어와 은유, 가정과 전제, 단어와 질문, 경험과 맥락 등을 점검한 후에 더 나은 것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작업을 요한다. 나를 바꾸는 프레임.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삐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세실이 라피에게 가서 물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지. 세실로부터 라피의 답을 들은 모리스가 말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보겠네. 이번에는 모리스가 라피에게 물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는 유머 중 하나이다. 위의 경우처럼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프레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게임 상황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곤 한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도 그 도구 중 하나인데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 1만 원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이 1만 원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안한다. 결정자는 분배자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분배자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결정자는 자신에게 분배되는 액수가 적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결정자가 제안을 거부하면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갖지 못한다. 이때 분배자는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나눌 것을 제안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안할 수도 있다. 자신이 9,000원을 갖고 상대에게 1,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할 수도 있다. 어쨌든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편이 더 경제적이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제안이라도 100대 0이 아닌 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잣대로만 볼 수는 없다. 때로는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만족감이 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계산적으로는 1,000원이라도 받는 것이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이 부당한 분배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분배제의 제안을 거부하곤 한다. 나도 못 받지만 너도 혼 좀 나봐라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배자로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배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참여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자기에게 더 유리한 분배를 제안하고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훨씬 더 공평한 분배를 제안한다는 점이다. 이는 각각 던져진 이름이 서로 다른 프레임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게임의 상황에 대한 프레임이 이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점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리 로스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프레임은 물건에 의해서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5가지의 물건을 각각 제시하고 그것을 키 순서대로 정렬하게 했다. 이때 일부러 사진 속의 물건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각각의 물건에 집중하도록 했다. A 조건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것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들, 즉 서류 가방, 만년필, 회의실 테이블, 정장, 정장용 구두였다. B 조건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비즈니스와는 무관한 전기 소켓, 연, 칠면조, 고래, 악보 등의 물건들이 제시됐다. 그런 후에 참여자들에게 최후 통첩 게임을 하게 했고 분배자의 역할을 맡아 일정 액수의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했다. 자료 분석 결과 비즈니스와 무관한 물건들의 크기를 비교한 B조건 참여자들의 경우 91%가 50대 50의 공평한 분배를 제안했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들의 크기를 비교한 A조건의 참여자들은 불과 33%만이
50대 50의 공평한 분배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과 관련된 물건들에 노출되기만 해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경쟁 프레임을 갖게 되어 가능하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결과가 사진에만 국한될까? 지혜가 강구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지혜는 끊임없는 훈련의 대상이기도 하다. 지혜는 오랜 연륜을 필요로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혜 연구의 대가인 로버트 스텀퍼그 교수는 학교 교육 과정에 지혜를 가르치는 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지혜가 이처럼 기다림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혜의 본질이 우리 마음의 한계를 지각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오늘날 우리는 무수한 학자들이 이뤄놓은 심리학, 신경과학, 경제학 등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마음의 한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손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 프레임이 있다. 화씨 50도는 섭씨로 몇 도인가? 누군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풀었을 때 우리는 그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부를지언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내는 계산기를 붙들고 지혜로운 계산기라며 떠받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는 단 하나의 분명한 정답이 존재하고 그 답은 누구나 공식에 맞춰 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씨를 섭씨로 바꾸려면 화씨에서 32를 뺀 뒤 1.8로 나눠주면 된다. 따라서 화씨 50도는 섭씨 10도이다. 수학자나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분명한 답이 존재하는 문제를 잘 구조화된 문제 혹은 잘 정의된 문제라고 부른다. 반면 지혜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잘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 혹은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EU에서 탈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은 둘 중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 즉 프레임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놓고는 자신의 프레임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진다. 버클리 대학교의 조지 라코프 교수에 따르면 미국 보수 진영은 이라크 침공을 테러와의 전쟁이라 명명하고 진보 진영은 점령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라크 사태의 본질이 전쟁으로 명명되면 그 해결책 또한 분명해진다. 전쟁이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프레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프레임으로 볼 때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은 곧 패배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라크 사태를 점령으로 프레임하면 이라크에서의 철수는 당연한 것이 되고 다만 언제 철수할지 그 시기만 문제가 될 뿐이다. 정치 세력들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되는 구호와 어젠다를 선점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선거를 민주 대 비민주로 프레임할 것이냐 아니면 혼란 대 안정으로 프레임할 것이냐, 지방선거를 중앙정부 심판의 기회로 프레임할 것이냐, 지방 부패 세력의 심판의 기회로 프레임할 것이냐의 문제에 각 정당들이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잘 구조화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세상 자체가 애매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사건들에 단 하나의 분명한 답만이 존재한다면 프레임도 지혜도 필요 없다. 감성지능 EQ와 사회지능 SQ 개념이 전통적인 지능 IQ의 반기를 들고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흥분했던 이유는 새로 등장한 개념들이 기존의 단순한 똑똑함보다는 지혜로움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에는 단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에 감성지능과 사회지능, 이 두 개념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다. 애매함은 삶의 법칙이지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감각적 경험과 개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판단들도 프레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애매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이다.
한마디로 프레임은 우리에게 애매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세상의 중심은 나, 자기 프레임. 자기 프레임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자신은 결코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에 의해 끊임없이 오해받고 왜곡당하지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오해는 집단 수준으로까지 확대된다. 우리 집단, 우리 민족은 다른 집단이나 다른 민족에 의해 왜곡되어 그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잘 몰라. 도대체 브리짓 바르도가 우리 문화를 얼마나 안다고 우리를 야만인으로 규정하는가 라고 분개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나는 너를 잘 알지만 너는 나를 잘 모른다라는 생각의 뿌리를 좀 더 깊게 파헤쳐보기 위해 우리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2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10번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몇 번 정도 만나면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반대로 그 상대방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몇 번이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2 사람 모두 초면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적게 보았다. 다시 말해 나의 입장에서 타인은 짧은 시간에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이지만 나 자신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복잡한 존재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나는 한눈에 척 보면 너를 알지만 너는 척 봐서는 나를 모른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단 5분 만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한다면 무척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5분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내면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몇몇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걷는 모습, 머리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목소리 크기, 글씨체, 좋아하는 색깔, 자주 듣는 음악. 이런 단서들이면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글씨를 조그맣게 쓰는 사람은 성격도 소심할 거라고 지레짐작한다든지,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창의성이 없다고 믿는다든지, 심지어 라면을 먹을 때 먼저 면을 먹는지 국물을 먼저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온다. 만약 애인이 넌 혈액형이 B형이라서 내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또 당신은 너무 소심해 라고 말하는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넌 글씨를 너무 작게 써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발라드를 감상한다는 이유로 상사가 더 이상 창의적인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분명 어이없어하며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발끈할 것이다. 어떻게 감히 그러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자.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는 생각은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착각이고 미신일 뿐이다. 정답은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거나 나는 네가 나를 아는 정도로만 너를 안다이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어 라는 멋진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난 지금 오해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더 큰 오해는 내가 남을 알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가리켜 독재정권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이 읽고 말하고 보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독재정권처럼 자기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삶의 여러 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정신병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경향이야말로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범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자기에 대한 지나친 생각이 남들과 자기 자신을 자주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 행복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겸허해질 것을 요구한다. 인간 행동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사람인가 상황인가. 아이히만, 당신과 당신의 상사들은 누가 이 세상에 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했소. 그래서 유태인과 다른 민족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정책을 펴왔소. 이제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 중 그 누구도 당신과 이 땅에서는 함께 살 수 없음을 밝히오. 이 이유만으로도 당신은 마땅히 교수형에 처해져야 하오. 히틀러의 2인자 노릇을 했던 아돌포 아이히만에 대한 세계의 재판을 창간했던 독일계 유태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의 맨 마지막 구절이다. 아렌트는 유태인으로서 나치의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을 받아 미국으로 망명했다. 따라서 이 책은 당연히 아이히만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유태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렌트의 책은 유태인들에게서 분노로 가득 찬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그와 절친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절교를 선언할 정도로 아렌트의 책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책의 제목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이 책은 아렌트가 뉴요커라는 잡지를 위해 아이히만의 재판을 취재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 책의 부제에 들어있는 Banality of Evil이라는 표현이 아렌트를 둘러싼 논란의 이유를 보여준다. banal이라는 영어 단어는 평범한,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Banality of Evil은 악의 평범성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나치의 반인류적인 악행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소수의 악인, 소수의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악행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악의 평범함이 아니라 오직 극소수의 악인들만이 저지르는 악의 비정상성, 그것이 나치 학살에 대해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프레임이다. 그러나 아렌트의 책은 이 프레임에 대한 도전이었다. 아렌트는 유태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을 사이코패스나 괴물로 그려내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그려냈다. 머리에 뿔이라도 달렸음직한 인격 파탄자가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필부로서의 아이히만을 부각시키면서 악이란 소수의 특정 악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존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었다. 과연 악은 극소수 악인의 산물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인간의 행동에 관하여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이 내면의 결과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나치의 만행은 소수의 악인이 저지른 산물이 된다. 그러나 행동이 상황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히만의 행동은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람인가 상황인가, 이 이슈에 대하여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많은 행동이 달라진다. 문자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그를 비난할 것인가, 그의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할 것인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정상을 참작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들은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심리학 연구가 밝혀낸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사람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다.
보통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고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사람 프레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 프레임이 언제나 옳다는 과학적 증거는 생각보다 빈약하다. 오히려 사람의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상황 프레임을 지지하는 증거가 많다. 사람 프레임에서 상황 프레임으로의 변화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만큼이나 혁명적이다. 지동설을 믿을 만한 일상의 경험적 증거는 별로 없다.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과학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경험만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지금까지도 어려웠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악이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도 일상의 경험만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상황이 원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악을 저질러야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선을 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도 소수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류의 사람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람 프레임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험이 천동설을 지지하더라도 과학적 연구에 의해 지동설을 믿듯이 우리의 경험이 사람 프레임을 지지하더라도 과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상황 프레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 프레임만을 고수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는 계속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의 대결을 가장 극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연구가 스탠리 밀그램의 유명한 복종 연구다. 그가 고안한 실험의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신문에 실험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직업 제한은 없으며 참여 대가로 4.5달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또 연구의 목적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험에 참여하러 온 사람에게 이 실험에는 학습을 하는 학생과 그 학생의 학습 결과에 따라 벌을 주는 교사, 이렇게 2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실험에 참여하러 온 2사람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 한 사람은 학생 역할을, 다른 한 사람은 교사 역할을 맡게 했다.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2 단어가 서로 짝지어진 리스트를 외워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학생의 학습이 끝난 후에 각 단어와 짝지어진 단어를 찾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틀릴 때마다 벌로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실험에 참여하러 온 2사람 중 한 사람은 실험자와 미리 짜고 늘 학생 역할을 하도록 제비뽑기를 조작했다. 따라서 진짜 피험자는 항상 교사 역할을 맡았다.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처음에는 문제를 맞히다가 나중에는 고의로 오답을 선택한다. 전기 충격은 15V에서 시작해서 틀릴 때마다 15V씩 증가되어 최종 450V까지 이르게 되어 있었다.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중간중간 큰 소리로 이 실험을 당장 그만두라고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신음소리를 내거나 전기 충격의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더 이상 아무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학생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교사는 전기 충격 수준을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타인의 의견을 따를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백하게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은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소신을 지킬 것인가?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 몇 %가 마지막 수준인 450V의 전기 충격을 가할까? 이 질문이 밀그램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만일 우리가 사람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사람들만이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줄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실제로 사람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몇 프로의 사람들이 각 지점까지 복종할 것인지 예측하게 했더니 그들은 고작 0.1%만의 사람들이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한 정신과 의사들로서는 사람 프레임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수준까지 전기 충격을 가한 사람은 무려 67%에 달했다. 이 실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권위자가 명령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기쁜 마음으로 전기 충격을 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도 정말 괜찮을까요? 저렇게 아파하는데 이 실험을 계속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등 실험자에게 의의를 제기했다. 그때마다 실험자는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계속하세요. 계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전기 충격이 큰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연구진이 권총으로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았다. 극히 미약해 보이는 상황적 압력만으로도 전체 참여자의 3분의 2가량이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실험은 발표 즉시 많은 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밀그램 자신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밀그램의 실험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소수의 악인들만이 유태인 학살 같은 악행을 저지른다고 믿고 싶은 상황에서 밀그램의 실험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밀그램은 이 실험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복종률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알아내기 위해 약 20여 차례의 연구를 더 진행했다. 그러나 기본 메시지는 같았다. 복종률을 크게 결정한 것은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상황적 변수이지 사람 변수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명령을 내리는 실험자가 같은 방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인터폰으로 명령을 내리느냐는 복종률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 권위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또한 교사 역할을 하는 피험자가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실험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느냐의 여부도 복종률에 큰 차이를 불러왔다. 그러나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한 실험에서는 실험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는데 이 둘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다. 이는 복종률의 결정적인 변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리즈 실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전기 충격을 가하는 사람과 단순히 문제를 읽어주고 그 결과를 기록만 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한 팀으로 작업하게 한 경우에 발생하였다. 실험 결과 보조 역할을 한 사람들 중 전기 충격을 가하는 사람을 제지한 경우는 약 10%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90%는 자신의 역할에 묵묵히 충실할 뿐이었다. 나치 캠프에서도 직접 유대인에게 해를 가하는 역할이 아닌 보조 역할을 한 군인들이 수없이 존재했다. 운전병으로, 행정병으로, 식당병으로 일했던 그들은 일상 업무라는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일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프레임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해야만 그 행동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캠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악마라고 규정하는 식의 사람 프레임만으로는 이런 종류의 불행이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상황 프레임을 갖게 되면 결코 이전처럼 사람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의 힘을 직시하게 되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조금은 더 관대해진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조금 덜 응시하게 된다. 쉽고 익숙한 사람 프레임에서 불편하지만 진실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 행복이다. 행복에 관한 사람 프레임에 따르면 행복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다. 그것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 기질이든
부단한 내면 수양과 철저한 생활 습관이든지 간에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본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 프레임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지가 그 좋은 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 프레임으로서 행복에 접근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비밀만큼 중요한 자질은 없다. 그러나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 프레임도 지녀야 한다.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내면적 특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어떤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을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미국의 소설가 폴 오스터의 표현처럼 영혼을 더럽히는 궁핍은 누구라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절대 빈곤 상태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절대 빈곤 상태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상당 기간 불행에 시달린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탄식을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의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하다. 행복은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룬 길의 끝자락에 있다. 행복에 관한 상황 프레임, 특히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느끼도록 해주는 연구가 2008년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다. 당시 하버드대 교수였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였던 제임스 파울러가 발표한 논문이었다. 이들의 연구는 행복도 전염된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이 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은 주변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프레이밍엄 심장연구라는 유명한 연구 프로젝트에 20여 년간 참가한 4,739명의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및 행복 자료를 분석하여 행복이 비만이나 금연 못지않게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은 약 15% 증가한다. 내 행복이 친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사실 그리 놀랍지 않다. 따라서 이것이 이 연구의 주된 결론은 아니다. 이 연구가 밝혀낸 매우 놀라운 사실은 내 행복이 내 친구의 친구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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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조차도 내 행복 여부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나는 그저 행복할 뿐인데 이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의 전염성은 오프라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러 교수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대학생 1,700명의 친구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친구의 수는 평균적으로 110명 정도였으나 서로 사진을 공유하고 태그하는 친한 친구의 수는 평균 6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행복의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러는 이들의 프로필 사진을 분석하였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진 속 얼굴의 웃음은 그 사람의 행복의 정도를 알려주는 매우 좋은 단서이다. 또한 친한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분석하여 이들이 웃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였다. 일종의 웃는 얼굴 네트워크 분석을 한 셈이다. 그 결과는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분석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우선 웃는 사람에게는 웃는 친구들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웃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웃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다.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몰려있고 불행한 사람들 옆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또한 웃는 사람은 웃지 않는 사람에 비해 친한 친구가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웃는 사람들일수록
친구 관계망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당신을 향해 웃을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행복은 개인적 요인들만의 산물이 아니다. 행복은 내가 속한 집단의 산물이기도 하다. 내가 내 친구, 내 친구의 친구, 더 나아가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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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상황 프레임을 장착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행복에 대하여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행복이 개인적 선택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 행위라고 인식을 확장하게 되면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내가 상황이다라는 프레임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인생은 자신을 발견하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남긴 말이다.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상황이다라는 프레임을 장착해야 한다. 타인의 행동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자기의 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더 나은 나를 창조하려는 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가끔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단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 심리학자로서 일종의 18번을 묻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프레임을 선택한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깔린 기본 원리인 동시에 행복과 불행, 합리와 비합리, 성공과 실패, 사람들 사이의 상생과 갈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프레임을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 설명서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나는 재테크만으로 마음을 무장하려는 요즘의 세태를 두려워하고 있다. 돈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재테크로만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고작 재테크로 채워져야 할 시시한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나는 지혜가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절대 겸손, 자기 중심적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용기,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심리로부터의 기분 좋은 해방.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속에 꼭꼭 채워주고 싶었던 지혜의 요소들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의 창을 점검하고 새로운 창을 갖추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허용한 가장 큰 축복이자 의무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독자들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파드의 말로 이 책을 마치려고 한다. 모든 출구는 어디론가 들어가는 입구이다.